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연을 담담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답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날이 힘들어 보여도 사위를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회사에서 지이고 들어오면 예민할 수 있다 싶었습니다. 처음 이상했던 건 사위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오면 손주들부터 안아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들어와도 애들부터 찾질 않았습니다. 후드 벗고 휴대폰부터 봤습니다. 손주가 달려가도 피곤하다며 밀어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딸 얼굴이 계속 걸렸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딸 집에 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제 딸은 애들 밥 하나만큼은 대충 안 하는 애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냐? 딸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 아프더군요. 아무 일 없다는 사람이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날 저녁, 사위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멀쩡했는데 얼굴에 낯선 들뜸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늦게 들어오면서 기분은 나쁘지 않은 사람.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날이 밥 먹겠냐고 묻자 밖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아빠, 나 오늘 상 받았어 하며 종이를 내밀었는데 사위는 나중에 보자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한 장면을 저는 아직도 못 잊습니다.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한 장을 천천히 내리더군요. 그날 밤 딸이 저를 배웅하러 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민철이 회사에 무슨 일 있냐? 딸은 한참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쁜가 봐.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딸 자존심 건드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왜 손주들 밥상이 저렇게 허전했는지, 왜 딸은 계속 괜찮다고만 했는지, 왜 사위는 집에 들어온 사람 같지가 않았는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게 며칠 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작게라도 같이 먹자고 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위는 안 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진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손주는 초를 켜놓고도 문 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초를 끄기 전까지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이 환하게 웃다가 점점 굳어지는 걸 보는데 속이 문드러지더군요. 그날 밤 작은 손주가 제게 무심코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요즘
맨날 다른 데 가? 저는 장난처럼 되물었습니다. 회사 가는 거겠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좋은 냄새 나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좋은 냄새.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 순간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고 그저 집에 소홀한 남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정의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딸과 손주들 삶을 통째로 흔들 배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신이 이상한 건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입니다. 딸도 이미 눈치를 챘던 모양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어느 날은 딸이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울다 갔습니다. 대놓고 우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다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더군요. 제가 가만히 기다리니 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상한 게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2달 전부터 줄었대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더랍니다. 성과급도 못 받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카드값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처음엔 회식이 맞나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결제 내역에 이상한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와인바, 주말 저녁 식당, 그것도 딸과 손주들이랑 같이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저는 순간 비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화내봐야 딸만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철이는 뭐라 하냐? 딸은 거래처 접대라고 했답니다. 요즘은 저녁 접대도 많고 주말 약속도 있다고 그럴듯했습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정말 떳떳한 사람은 말이 그렇게 매끈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 집에 가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아이들 책상도 봐주고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사위 차키가 식탁 위에 있더군요. 그날도 사위는 급히 올라갔다가 휴대폰만 챙기고 나갔습니다. 차키는 놓고 간 겁니다. 날은 잠깐 마트에 갔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 뒤지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주차 영수증 하나를 봤습니다. 주말 오후 도심 외곽 아울렛. 딸이랑 손주들이 장모님 댁에 와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위는 그날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영수증 아래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내 아이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용 스카프 영수증이었습니다. 포장 요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도 아직 증거라고 하기엔 애매했습니다. 거래처 선물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더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손주가 아빠 차에서 본 인형 이야기까지 꺼낸 겁니다. 할아버지, 아빠 차에 언니 인형 아닌 인형이 있었어. 그 말에 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이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세탁하려고 사위 셔츠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셀프 사진관에서 찍은 커플 사진. 사위와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편해 보여서 더 잔인했습니다. 딸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그 문자에 제가 한참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저는 딸에게 지금 당장 들이받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위는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들은 거짓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딸에게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척해라. 그날부터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위는 오히려 딸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늦게 받아도 왜 검사하듯 구냐고 했고, 카드 내역을 묻자 가정경제도 못 믿냐고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애들 앞에서 딸에게 숨 막히게 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못한 놈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것. 그게 제일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두 번째 반전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바람만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이미 가족을 버릴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딸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다시 찾은 건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돈주들은 저희 집에 먼저 보내고 혼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통장 하나를 꺼내더군요.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상한 건 보이더군요.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 안 가서 이상한 이체가 반복됐습니다.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체 메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적금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모르는 통장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놈이 뒤로는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 얘기라도 꺼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말렸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선 놈이 다 부인할 게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돈 문제를 숨기고 재산까지 정리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언제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감추는지, 딸도 저를 따라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위는 점점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애들 학원도 한 번을 안 데려다 줬습니다. 아프다고 누운 손주를 두고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날 작은 손주가 아빠, 오늘도 안 와? 하고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 아이는 아빠가 싫어진 게 아니라 기다리는데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다시 봤습니다. 가정을 깨는 것도 잔인하지만 아이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건 더 잔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뭔가 눈치를 챘구나 싶었지요. 사위는 고깃집에서 괜히 회사 욕을 하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장이 얼마나 버거운지 자기만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날이 예민해졌다고 하더군요. 별것도 아닌 걸 꼬치꼬치 캐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놈은 제 반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딸이 뭔가 말했는지 떠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세 번째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사위가 자꾸 집을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차를 팔자, 보험을 줄이자, 교육비도 좀 손보자. 처음 들으면 그럴듯한 절약입니다. 하지만 딸과 손주들 몫이 줄어드는 쪽이었습니다. 정작 본인 씀씀이는 안 줄고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인간 바람만 난 게 아니구나.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자기 혼자 가볍게 움직이려고 가족 짐부터 줄이고 있었구나.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 둘 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를 부숴버린 사람이 바로 손주였습니다. 큰 손주가 학교 준비물을 찾다가 아빠 서랍에서 서류를 봤답니다. 그냥 그림이 많은 종이인 줄 알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명의는 사위 혼자, 보증금 액수와 월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 문서를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두고 혼자 나갈 집을 구하고 돈까지 빼돌리며 준비 중이었다면 이건 명백했습니다. 버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화를 먼저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증거를 묻고 말을 아끼고 상대를 방심시키는 것.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울 차례 아니다. 울게 할 사람을 울릴 차례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저도 한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은 생각보다 더 크게 터졌습니다. 사위가 몰래 만나던 여자가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란 걸 알게 됐으니까요. 처음엔 그 여자도
하위에게 속은 사람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유부남인 걸 숨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딸이 우연히 사위 휴대폰에 뜬 알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사 날짜 확정됐어? 그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딸 이름은 없었습니다. 손주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문자 하나에 그 여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유부남이라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그런데도 함께 나갈 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그날 밤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사진과 이체 내역과 오피스텔 서류와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하나로 보면 핑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쌓이면 핑계는 무너집니다. 그때 마지막 반전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위가 매돌린 돈이 단순히 외도 비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전에 사위 부탁으로 보증 서류 몇 개를 대신 떼어준 적이 있다는 걸 넣어올렸습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사위는 외도 상대와 작게라도 장사를 해보겠다며 대출 상담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 돈 빼돌려 대살림 차리고 사업 비슷한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더는 참고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 인생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아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리부터 지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했습니다. 통장, 흐름, 재산 관계, 증거 보관, 대화 기록, 아이들 양육 환경, 무엇부터 잡아야 딸과 손주들이 안 흔들리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사위를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놈이 방심해야 했으니까요. 주말에 집에 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사위는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딸에게 당분간 친정 도움 좀 받으라며 생활비 핑계를 대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가 돈 빼돌려놓고 저가 돈으로 버티라니 그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손주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아빠 온다고 해놓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주는 운동장 입구만 쳐다봤고 큰 손주는 이제 안 온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버지 노릇도 버린 사람은 이제 가족으로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운동회 끝나고 딸은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딸은 그 말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기만 하던 얼굴이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식탁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놨습니다. 사진, 영수증, 이체 기록, 문자 캡처, 오피스텔 계약서, 대출 상담 흔적. 저는 차례를 정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 것.
둘째, 돈 문제를 숨기지 못하게 할 것. 셋째,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소리치지 않을 것. 넷째, 주변 사람들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게 할 것.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땐 말 돌리고 상황 바꿉니다. 하지만 증거와 사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위가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얕잡아봄 마지막 날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사위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도 왔고, 아내도 있었고, 손주들은 미리 제 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태연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웃으면서 앉더군요. 저는 차 한 잔을 그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올렸습니다. 사위 표정이 낙 한 번 굳었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사진부터 있었습니다. 커플 사진. 사위는 당황했지만 금방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지난거래처 사람이라고 둘러대더군요. 저는 다음 장을 밀어놨습니다. 와인바, 결제 내역, 호텔 라운지 영수증, 주말 아울렛 주차 영수증. 사위는 말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접대였다고, 우연이었다고, 오해라고. 저는 그 말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때 사위 얼굴에서 피가 빠지더군요.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기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이 울었으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도 접대냐? 사위는 그제야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집안이 답답했다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빼돌린 이체 내역과 대출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바람난 게 아니야. 너는 가족 버릴 준비를 한 거다. 그 말에 사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딸 탓을 하려 했습니다. 자기를 몰아세웠다고, 숨 막히게 했다고. 하지만 딸이 그날 처음으로 사위를 끊어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더 무섭더군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준비한 서류처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준비 자료였습니다. 양육 관련 정리, 생활비 이체 내역, 재산 관련 체크 내용, 상담 기록까지 다 묶어놨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상황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울기만 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놈을 완전히 주저앉혔습니다. 저는 사위 부모에게도 오시라고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사돈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과장 없이 증거 순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돈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손주 운동회 사진과 그날의 메시지를 보시더니 사돈 어르신이 한숨을 길게 쉬더군요. 그 집안도 처음 알았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 정도로 비열하게 움직였다는 거요. 그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늘 우리 딸이 예민한 사람처럼 몰렸는데 이제는 타위가 변명할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늘 제가 장인이라 참고만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끝까지 주도했습니다. 사위는 나중에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손주를 두고도 가정을 버린 사람에게 돌아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난 당신 안 믿어. 그 말에 제 속이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딸은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도 다시 추슬렀고 손주들도 차츰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아빠를 찾던 아이들도 이제는 덜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딸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속아 무너진 얼굴이 아니라 자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딸은 돈까지 잃고 아이들 마음도 더 다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합니다. 장인 노릇이란 게 별거 아니더군요. 크게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주먹을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보고 증거를 모으고 내 가족 편에 서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사위는 가족을 버리려 했지만 결국 버려진 건 자기 양심과 자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땐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는 거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